자, 저 들어왔습니다. 정답이 꾹! 미스터 국! 국수học 강사입니다. 자, 32의 기출문제 해설인데, 일단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요? 그러면, 박문각 출판사의 베스트셀러, 회차별 기출문제집에서 일단 풀어봐. 32의 기출문제를 일단 풀어주셔야죠. 이게 준비 단계죠. 그리고 32의 기출문제를 풀 때, 그냥 푼다. 정확히 시간을 재고 푼다. 시간을 재고 푼다고. 50분이 아니라 40분 정도. 이유는 10분은 마킹에 부동산학에서 뽑아내야 된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주제가 토지 관련 용어예요. 토지 관련 용어는 뭐 해설이 필요 없죠. 다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항상 토지 관련 용어는 키워드를 가지고 뭔가 용어를 짝대기 하는 것이지 분석을 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후보지냐 이행지냐면 어떤 키워드? 대분류면 후보, 소분류면 이행. 그러니까 택지 지역 내에 주거 상업이니까 소분류잖아요. 그러니까 이행지 이렇게 가는 것이죠. 단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토지 관련 용어에서 반드시 분석을 꼭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 분석을 해야 될 게. 그게 나지라고 나왔을 때도 나지는 항상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다. 근데 4번을 봤더니 뭐 이상한 소리 적어놨잖아요. 그럼 이건 뭐죠? 남겨놓은 토지. 자, 건별 영종률 등의 제한으로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나지 토지 용어니까 요것만 딱 봐야죠.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놨구나. 비어있구나. 공지. 그리고 나지는 반드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다중주택 이것도 요령을 한번 봅시다. 요령을. 우리가 항상 주택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누고, 공동주택은 줄을 세워야지. 아파트에 연립주택에 연립 두 글자, 다세대주택에 다세대.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줄을 세우죠. 공동주택은. 그리고 공동주택 시험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서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요 놈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다가구 또는 다중. 그런데 이제 질문을 받아봐. 자, 단독주택의 종류인 다중, 다가구주택은 공통점이 구조가 똑같아. 일단 단독주택은 3층을 넘지 못한다겠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계층 이렇게 돼 있고 면적도 660제곱미터 이하로 똑같다고. 그러니까 다른 요건을 그렇죠 머릿속에 입력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다중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부터 봐야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 3계층이고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이거야. 됐어. 이게 맞으면 이제 나머지 것들에서 요령을 찾는데, 보셔. 다가구 주택은 요 규모 구조 말고 다른 수치 요건이 하나가 있어. 다가구 주택이야. 19세대 미만. 근데 다중주택은 요 규모와 관련된 요 수치 말고 다른 요건이 있나요? 없어. 그러니까 저는 숙달된 적용은 야 무슨 수치가 나왔다 야 이런 거 없는데 요 규모 말고는 요거 정답 안 읽어봐도 3번이란 말이야. 자 다시 봐. 단독주택에는 대부분 두 가지가 나오죠. 다가구 다중이야. 다가구 다중. 이들은 구조 측면의 규모는 똑같아.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 3계층 그다음 66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나머지 뭔가 수치가 있나요? 그러면 다가구는 19세대 이하. 그리고 다중주택은 수치가 없어. 그래서 항상 다중을 물어보면 이렇게 수치 함정이 나온다고. 읽어볼 필요도 없어. 정답 3번이 옵니다. 요령 찾았죠? 또 봐. 자, 자연적 특성. 이것도 역시 키워드 중심으로 짝대기 하면 되죠. 근데 이게 32회 때 이게 시험에 많이 틀렸어요. 뭐가 많이 틀렸니? 그러면 요걸 제일 구별모해서. 자,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합니다. 그러면 부동성해야지. 움직이면 동산, 안 움직이면 부동산이니까. 요거 못 찾은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도 한번 보세요. 디귿번도.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 나타난다.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 나타난다. 그럼 뭐 때문에 불균형이 나타나요? 항상 부동산의 공급은 오래 걸린다. 여기는 토지니까 토지의 공급은 할 수 있다 없다. 토지의 공급은 불가능하다. 부증성이 이렇게 떠올라야 돼.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틀린 지문입니다. 키워드. 자, 이 문제가 하나 더 있어. 자, 04번. 자, 4번에 계산 문제가 나왔어. 그것도 탄력성. 그럼 푼다고 얘는 뒤로 밀어놓는다고. 뒤로 밀어놓는 게 신상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넘깁시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2번 읽어, 여기는. 문제를 2번 읽어. 문제를. 일단, 균형의 변화예요.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고,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균형의 변화야. 그럼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 떠오르는 게 없으면 안 돼.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고,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항상 시작이 수요가 늘면,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이 감소하면, 요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요새 추세가 항상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때 균형의 변화를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령이 뭐예요? 벌써 지금 3번째 기출해설이잖아요. 요령이 뭐예요? 항상 크다면, 작다면에 대부분 정답이 있더라. 크다면, 작다면을 찾아달라.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니까 1번 봐봐. 수요와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했다. 이거밖에 없어. 상황을 주는 경우니까 절대 앞에는 함정이 없어. 논점도 없고. 그래서 뒤를 봤더니 수요의 증가가 크다면 그럼 누가 결정해? 수요의 증가가 시장을 결정하겠지. 수요의 감소가 작다면이야. 그럼 누가? 공급의 감소가 시장을 결정하겠죠. 그런데 3번을 봐봐. 3번. 크다면 작다면이 아니라 같다면이야. 크다면 작다면이 아니라 같다면. 이 같다면은 항상 풀이 과정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뭐만 찾으라 했어? 크다면, 작다면을 찾으라 그랬지. 자, 4번. 수요의 증가폭이 작다면 그러면 공급의 감소가 시장을 결정. 수요의 감소폭이 작다면 그러면 공급의 증가가 시장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령은 동시에가 바뀌면 크다면 작다면을 찾고 큰 쪽이 시장을 결정한다야. 그런데 가끔씩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같다면, 동일하다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일단 뒤로 밀어. 일단 뒤로 밀어. 경제학 잘 못하는 사람은 이게 요령입니다. 자, 그럼 해봅시다. 수요의 증가, 수증기 상승, 수요의 증가, 증이니까 증가지. 그 다음에 공급의 감소, 공감, 기분업, 기분업, 감소. 공급의 감소, 공감 주셨군요. 기분 상승, 공감이니까 감소.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공급의 증가, 공증, 바다가 꼬라고, 기분 하락, 공증, 증가.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논점이 뭐라고? 나 이런 거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크다면, 작다면을 찾고 큰 쪽이 시장을 결정한다. 근데 가끔씩 같다면 또는 동일하다면, 이 표현 말고 동일하다면 이런 표현도 있다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일단 뒤로 밀어. 한 번도 여기서 정답이 나온 적이 없어. 이게 요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미집 이론. 거미집 이론이 33은, 거미집 이론이 지금 기출이 됐잖아요. 그럼 뭐 찾으라는 거예요? 수렴이냐, 순환이냐, 발산이냐. 그런데 함수를 이렇게 제시한 형태는 함수에서 뭘 찾는다는 거야. 함수에서 기울기 값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 값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소비자의 수치가 중요하다 했어요. 소비자의 수치. 자, 왜 중요해요? 갑자기 물어보고 싶어졌어. 에치켈의 거미집 모형은 농산물 가격의 주기적인 폭등과 폭락이 발생하는 이유는 누가 행동을 잘못하고 있다. 공급자가 행동을 잘못하고 있다고. 이게 전제야.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 기울기 값을 찾으면 키값을 키값으로 번역하고
소비자의 키가 작으면 땅에 붙는다 수렴. 소비자의 키가 크면 땅에서 발산 이렇게 찾는 것이죠. 그러면 기울기값을 찾아봅시다. 항상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1. P로 시작한다. 그러면 기울기값 1.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1. P로 시작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P로 고쳐줘야 되니까 4로 나눠주면 된다. 그럼 P가 되죠? 그럼 너도 4로 나눠주면 최소한 0.25야. 그러면 여기가 D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소비자의 기울기 키값. 공급자보다 더 크죠? 이게 땅에서 발사되었다. 발산이지. 그 다음에 B주택 소비자 수량 앞에 있는 수치를 읽는다. 1. 2P야. 그럼 2로 나눠줘야 P가 되죠? 2로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0.5란 말이야. 자, 소비자의 수치에 체크를 해. 1. 야, 요놈이 문제야. 요놈이. 32회 때 요걸 어떻게. 항상 P로 시작할 때 얘가 기울기값 1인데 2분의 1P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P를 만들어줘? 그렇죠. 곱하기 2를 해줘야. 곱하기 2. 그래야 1이 되면서 P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울기값 2. 그러면 소비자의 기울기 키 0.5m. 자꾸만 땅에 붙는다. 땅에 수렴.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조금 있으면 균형 계산과 관련해서 요 논점이 한 번 더 나와요. 어떤 논점이냐? 기울기값을 찾는 논점. 기울기값은 어디 앞에 수치를 봐? 수량 Q 앞에 수치를 보고 P로 시작할 때만 Q 앞에 있는 수치가 기울기값이라는 거 놓치면 안 돼요. 자, 7번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대부분 강사들이 설명한 거 내용에서 다 나오는데 항상 제가 제일 많은 질문이 논점이 다 비슷해 보인다 이 자식아 이거예요. 강사들한테 하는 질문이 논점들이 다 비슷하게 보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야. 자, 그러면 논점을 구별해 볼 테니까 잘 봐요. 1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입니까? 탄력성의 의미를 묻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을 봐.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자, 3번부터 봐.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입니까? 이게 아니잖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게 무엇입니까? 탄력적인 게 무엇입니까? 이거지. 그러니까 1번하고 3번, 4번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가장 많은 정답은 여기죠. 제일 쉽고. 자, 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란 게 뭡니까? 그러면 항상 키워드가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측정한다. 양의 변화야. 그 비탄력이니까 양의 변화가 적다. 이게 뭐만 찾아? 양의 변화가 작다. 이렇게 찾아야지. 또 공급의 탄력성이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측정한다. 그리고 탄력이라는 건 양의 변화가 많다. 그러니까 양의 변화율이 많다, 크다. 그래서 5번이 옳은 지문이란 말이에요. 자, 요거 한번 봐요. 요거 1번 나오면 어마무시하게 틀려갖고 오는 대표적인 지문이야. 자, 주의라고 적어주고 봐요. 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뭡니까야. 근데 왜 이런 문제를 잘 내니?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공식이 분수 형태의 공식이야. 그러니까 정의 문제를 내면 분자와 분모를 뒤바꿔서 함정을 많이 판다고.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니? 그러면 항상 주어만 읽어. 주어는 탄력성이 뭡니까지? 그럼 서술어는 뭐예요?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뭐뭐에 대한이 서술어겠어? 요게 서술어겠어? 요게 수로란 말이에요. 그럼 이 뭐뭐에 대한을 빼고 읽어보면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을 측정한 것이다.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되는 거야. 근데 읽었던 이상이 이상하지 않아. 지금 몇 번을 지금 말했잖아요.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측정하고 양의 변화가 많으면 탄력, 양의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 그러니까 탄력성은 뭐의 변화를 측정한다? 양의 변화를 측정하는데 가격의 변화라고 더 있잖아. 이게 이렇게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뒤바뀌어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해 1번. 자, 그 다음 2번도 봅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 뭐니? 그러면 완전 비탄력은 완전히 적다. 즉 변화가 있다 없다. 빵이라는 뜻이죠. 양이 고정돼야지 변화가 없으려면. 무한대하면 완전 탄력이죠. 자, 그리고 이런 건 실수를 안 해.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이고 수평선이면 완전 탄력이고,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이야죠. 그래서 5번 같은 질문은 질문이 잘 안 들어오는 거죠. 논점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 예, 자, 8번. 이것도 계산. 8번에서 계산인데 10번 이내에 있는 계산은 그냥 넘겨. 자, 9번. 요거 난이도가 상입니다. 난이도가 상. 난이도 상. 그래서 실제 32회 시험에 들어가서 이거 맞춰갖고 오시면 거의 없어요. 정답률이 한 21%인가 걔가. 21%. 이 말은 무슨 뜻이죠? 풀어서 맞춘 사람은 없고 찍어서 맞춰. 찍어서. 그래서 얘는 미리 논점을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한번. 자, 박스 형태야. 일단 박스 형태의 우리가 경제학 문제가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뭔가 박스에다가 여러 가지 사건을 주고 다음 중 수요가 늘어나는 사건은 몇 개이니?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은 뭐니?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가 아니라 뭘 물어봤어? 첫 번째,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뭐니? 이게 일반적인 요 박스 형태의 증가 감소 문제하고 달라.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아니, 가격을 하락시킨다 그러면 항상 뭐가 떠올라야 되냐? 이게 떠올라야 된다니까. 가균형을 변화시키는 네 가지 규칙. 자, 봐봐. 친구가 균형의 변화가 뭐니? 난 모르겠다. 그럼 뭐라고 답을 해? 시장의 변화를 말해. 균형의 변화는 시장의 변화야. 균형 가격은 시장 가격, 균형 거래량은 시장 거래량.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이 바뀌려면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러면 소비자의 행동이 바뀌거나 증가나 감소로, 공급자의 행동이 바뀌거나 증가나 감소로, 소비자와 공급자의 행동이 먼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 찾아라 그러면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지. 또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그러면 공급이라면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 그러니까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 또는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 둘을 다 찾으라는 거지. 이게 어려운 거지. 자, 또 봐. 일단 하나 있어. 논점 하나. 두 번째. 요새 박스에 대체관계, 보완관계가 계속 당락을 결정한다고. 대체관계, 보완관계. 그래서 우리 시험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나온 대체관계, 보완관계를 콜라와 사이다로 내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 그러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봐. 뭘 볼 것이냐? 출제자는 항상 사이다를 분석하라는 거야. 요건 앞에 건 출제자가 제시하는 거고, 우리 수험생들은 이 콜라와 대체 관계에 있는 사이다의 사이다를 분석하라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은 중개사 수험생들은 어떻게 암기합니까? 그러면 대체제 보완제를 암기 코드를 쓴다고. 근데 암기 코드가 항상 언제만 적용되는 거냐? 그러면 자, 암기한다. 항상 가격으로 시작하는지를 확인해. 가격으로. 그러면 그냥 암기 코드 적용하는 게 가장 빨라. 가격으로, 콜라의 가격이 변했다. 가격으로 시작했어. 그럼 대체 관계는 디귿 따라서야.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까? 콜라의 가격이 상승했어. 대체 관계야.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거니까 따라서 올라가야 되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올려. 그러면 뒤쪽은 뭐라고 돼 있으면 돼?
증가라고 돼 있으면 되는 거야. 증가라고 돼 있으면. 이 방향만 보면 된다고, 방향만. 자, 또 봐봐. 콜라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가격으로 시작해. 그러면 대체 관계는 따라서니까 화살표가 올라가면 되지. 그런데 잘 봐봐. 3번, 4번은 소비를 물었고 5번, 6번은 가격을 물었지만 암기 코드를 적용할 때는 소비냐 가격이냐 따지지 않아. 뭐만 봐. 방향만 보는 거야. 방향만.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럼 방향이 올라간다고 돼 있으니까 그냥 올라간다라고 돼 있으면 그냥 둘 맞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항상 가격으로 시작하는지를 확인하고 가격으로 시작하면 대체 관계는 따라서 보완 관계는 반대로. 이게 암기 코드예요. 그런데 요새 가격으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를 준다고. 이렇게. 그럼 이것도 풀이 방법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풀이 방법을 씁니까? 그러면 간단한 이해를 통해서 풀자고. 간단한 이해. 간단한 이해. 자, 대체 관계란 건 뭡니까? 그럼 저는 항상 라면을 듭니다. 라면을 하나 사러 마트에 갑니다. 그러면 라면이라는 어떤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는 비슷한 제화가 많아, 적어. 57,000여 개야. 뭐 진라면, 오뚜기, 신라면, 너구리, 짜파게티, 짜왕 엄청나게 많죠. 자,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항상 대체 관계에서 뭘 찾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소비자들이 비슷한 제화들이야. 이 비슷한 제화들 중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할 것이냐, 어떤 하나를 선택할 것이냐, 이게 대체 관계의 핵심이에요. 자, 대체 관계는 비슷한 제화라는 뜻이잖아. 비슷한 제화. 비슷한 제화 다 사갖고 올 거야.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사갖고 올 거야. 그렇죠. 합리적인 경제인은 비슷한 재화들끼리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하나를 사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를. 그럼 봐봐. 콜라를 선택할까 사이다를 선택할까 이 문제야. 자, 콜라의 소비가 늘었다라는 건 콜라를 선택했다는 거지. 그럼 사이다는 선택 안 했겠죠? 그래서 소비가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콜라의 소비가 줄었어요. 그러면 콜라를 안 선택한 거지. 그럼 나는 뭐 선택해야지? 사이다 선택하니까 소비가 는다. 그래서 대체 관계는 비슷한 제화니까 다 사갖고 올 필요 없고 마음에 드는 하나만 선택한다. 이렇게 하나. 그래서 암기 가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체 관계 디귿 따라서고 가격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간단히 이해하자고. 비슷한 재화 사이에서는 하나를 사갖고 와야지. 자, 그럼 보완관계도 한번 볼까요? 자, 보완관계도 요걸 보면 여기는 전부 다 가격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반대로야. 자, 상승이니까 반대로 화살표를 내리면 되지. 그럼 이쪽을 봤더니 감소라고 돼 있잖아. 방향만 보는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거 가격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민 보완관계 치킨과 맥주야. 자, 보완관계가 뜻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같이 소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치킨을 먹을 때 맥주를 소비하죠. 또 맥주를 먹을 때 치킨이 땡기고. 왜 그래? 맛의 보완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두 개를 결합해서 먹죠. 이게 보완관계예요. 이게 보완관계는 맛의 보완, 뭐 영양소의 보완 등을 위해서 함께 곁들이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들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재화야. 그럼 비슷한 재화 뭐하러 다 사갖고 와. 하나만 선택하면 되지. 그리고 보완 관계가 나오면 항상 두 개를 동시에 소비하는 거야. 왜? 뭔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례가 치킨과 맥주, 치맥이야. 그럼 봐. 1번과 2번은 가격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럼 간단한 이해로 풀자고. 치킨의 소비가 늘었어? 너 선택했네. 그러면 맛의 보완을 위해서 누구도 선택? 야, 너도 선택해야지. 그래서 느는 거라고. 치킨의 소비가 안 선택했네. 그럼 너도 안 선택이지. 그러니까 간단한 이해가 더 쉬울 때가 많다. 쉬울 때가. 자, 그럼 이제 논점 두 가지 했어. 논점 두 가지. 그럼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어렵다 그랬어. 꼭 봐줘. 자,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찾으세요. 그러면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이 하락하려면 먼저 소비자 공급자 행동이 먼저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라면 수요가 감소해야 가격이 하락되죠. 그리고 공급이 늘어야 가격은 하락하는 거니까 결국 이 사건들 중에서 소비를 감소시키거나 공급을 증가시키는 애를 다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런데 또 두 번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공급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항상 이런 표현이 꼭 들어가요. 건축, 건설, 생산 이런 표현이 꼭 들어간다고. 아니나 다를까? 건설. 그럼 이거 누구 행동이야? 공급자 행동 분석하라는 거야. 건설. 요거 공급자 행동 분석하라는 거야. 건설. 요거 공급자 행동 분석하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수요겠지. 그럼 공급자부터 해봅시다.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했어요. 임금 상승이 아니야. 건설의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은 원가 상승이지. 원가, 항상 공급은 원가 측면에서 파악하시라고 했잖아. 원가 상승이야. 그러면 공급자는 노 땡큐, 공급 감소지. 자, 건설업체 수가 늘었어요. 그러면 건설 증가, 공급 증가지. 그 다음에 건설에 들어가는 토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건설에 들어가는 토지 가격이 올랐어. 원가 상승, 공급 감소. 그럼 우리는 뭘 찾는다? 가격이 하락하려면 공급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일단 공급에서는 정답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수요죠. 수요를 딱 분석하려고 봤더니 세상에 여기 나왔잖아. 대체관계, 보완관계. 그러면 대체관계, 보완관계를 풀려면 항상 뭘로 시작하면 암기 코드야. 가격으로 시작하면 대체관계 따라서 암기 코드인데 가격으로 시작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간단한 이해를 하자고. 대체관계는 비슷한 재화들이다. 다 사갖고 올 거야. 하나만 꼭 선택할 거야. 선택해야지. 대체주택에 대한 소비가 감소했다니까 대체주택 선택한 거야? 안 선택한 거야? 선택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선택해야겠네. 그러니까 이놈은 수요가 늘어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소득이 늘어요. 그러면 수요 증가지. 선호도가 감소해요. 그러면 수요 감소고. 그런데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 찾으라고 했으니까 수요 감소니까 아파트 선호도 감소 너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개? 2개. 어렵다. 그런데 이게 35회 때도 이 정도 어렵지는 않지만 똑같이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뭔가 냈어. 그러니까 한번 분석을 꼭 하셔요. 버리지 말고. 자, 10번 도시공간구조 지대이론 고전이론은 다 어떻게 푸는 게 요령이다. 키워드로. 자, 이런 식이야. 선형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키워드 선형이론. 도로를 따라 부채꼴. 그러니까 지문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도로를 따라 부채꼴. 요런 것만 있으면 너 맞아. 이렇게 키워드 형식으로 찾으라는 거죠. 또 봐. 알론소의 입찰지대야. 입찰지대 나오면 키워드가 뭐예요? 이게 생각이 안 나면 공부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거란 말이야. 입찰지대 나오면 항상 입찰에 붙이는 제대니까 입찰에 붙이면 토지 이용자는 자신이 제시할 수 있는 맥시멈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최대 지불 가능액, 최대 또는 가장 높은 지대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 나왔어. 이게 가장 높은 지대, 최대 지불 용의액 이거 나오면 입찰 지대죠. 이렇게 키워드를 보고 찾는 거란 말이야. 키워드. 자, 마찰 비용 이론은 몰라. 정답 3번이니까 몰라도 되잖아. 자, 그러면 3번을 봐. 이게 요새 추세야. 자, 요게 요새 출제자들이 시험을 내는 추세인데요. 희한하게
강사들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수험생들이 의외로 잘 빠진단 말이에요. 보셔. 다핵심 이론에 교통축을 적용해서 계산한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그러니까 이론의 순서가 다핵심 이론에서 뭔가를 계산한 게 호이트의 선형입니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이상해?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왜? 항상 도시구조 나오면 맨 먼저 버제스의 동심원, 그 다음에 선형, 그 다음에 현대 도시로 와서 다핵심, 이렇게 순서인데 뒤바뀌어 있다는 거죠. 뭔가 순서가.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자, 또 봐봐. 튜넨의 이론과 지대 이론에서는 튜넨의 이론과 알론소의 이론이 봅시다. 튜넨의 위치지대, 알론소의 입찰지대. 그럼 어떻게 순서야? 튜넨의 고립국 이론, 위치지대 이론이 먼저 나오고 이걸 어디다? 도시에다가 적용한 게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또 봐. 튜넨의 이론을 도시 구조인 어디로 또 응용했어? 동심원 이론으로. 그러니까 튜넨 이론이 먼저 나오고 지대 이론은 알론소 입찰지대가 나오고 계승했으니까 도시 구조로는 튜넨의 이론을 도시 구조에 개선했다. 그러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나오고. 요런 순서를 요새 잘 묻고 있다는 거. 자, 30분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11번부터 다시 풀겠습니다.